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제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면 수만 채 지어도 말이 앞뒤가 맞는데, 집을 사 모은다, 집을 사 모으기만 하면은 금방 절단 나가고 거지 꼴을 면치 못합니다.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한다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에이고 참나 미치겠다 진짜. 이거 저 뭐야 문재인이 때 하고 해가지고 그거 나왔잖아요. 그 저 뭐야 저 집을 갖다가 뭐 몇 채 뭐 100채씩 들고 있다. 그쪽에 들고 있다는 100채가 전부 다 뭐 아파트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세대 주택 그런 겁니다. 빌라 이런 거. 정말 깝깝하다 진짜. 이게 뭡니까? 집을 워딩을 갖다가 하더라도 뭐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사모기만 하면은 금방 오링 나가지고요 망합니다. 어째 사모기만 합니까? 무슨 금덩이에요? 컬렉션하게? 집을 어째 사모으면 이래 됩니까? 그리고 뭐 집을 갖다가 사면은 돌릴 거 아니야? 예? 안 그래요? 전세 가지고 난리 난 게 다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빵꾸 나가지고. 뭐 사자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넘어갑니다.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저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이재명 저 쪽에서 하는 거는요, 뭐 물론 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조국거도 나와 있고 지금 저 더불어 안에서 지금 내전이 엄청 심하지요. 예? 지금 보면 이재명은 그냥 저 더불어에 대한 이 그립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에는 이재명이 있고 여의도에는 정청래가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외곽에 그 실제 사실상 상황로로 타는 게 누굽니까? K5음진리교 교주하는 거. 예? 그런데 지금 K5음진리교 교주하고 정청래하고 손잡아서 잘하고 있죠. 이재명은 걱정해야 됩니다. 이재명 팬들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조국 시사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그렇죠. 딱 데드라인을 정해주네. 더불어는 의총후 발표. 야, 딱 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딱 하는 거 보면. 어떤 미략, 지분 논의도 없어. 우당에 대한 예의 지켜달라. 그렇지. 정청래는 당원 의견 반영해 입장 발표할 거. 자,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뭐 비당권파 이거 친명계 아니야. 친명계 지금 의원들 합당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죠. 물 건너간 거 아니죠. 정청래 제안 차례 아니죠. 정청래하고 저거하고 미리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야, 다 돼 있었고요. 지금 저 조국 쪽에서 해가지고 정청래가 조금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바로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 바로 타임라인, 데드라인을 다 바로 정해줍니다. 스케줄을 갖다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이제 합당해가지고 그 뭔가 이 과정에 바로 들어간다. 콩볶아 먹듯이 들어간다. 이게 되겠죠? 에이,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여기서 엎어진다? 엎어지면 또 다른 거로 뭐 받아치기 하겠지. 받아치기 할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다 얘기는 다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한동훈 제풀에 꺾여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에 접으라. 역전승할 거. 뭐를 역전승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어이 많이 왔네. 많이 왔네. 주가리. 근데 뭐가 이게 뭐 아이돌이에요. 환장하겠다 진짜. 제명 열흘 만에 토크 콘서트로 첫 공개 행보. 윤호의 제명 프로젝트 유리. 장동혁이가 마무리했다. 아, 유, 에이, 그 걱정 기지. 에이, 아니지. 이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어쨌는지. 뭐 비판 사설 링크? 아이라니까 그러네. 여보다 훨씬 더 나갔어요. 국힘 지도부의 극단주의 장사꾼 한동훈 측 1만 5천에서 2만 명 참석. 세과시 뭐 우야 보면 알 테고. 네. 추사됐다. 추사니 그래서 끼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아닙니다. 이런 정도 아이라인 그 방어 차원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네. 이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 뭐 계속해서 여의도 쪽에서는 떠돌아다녔던 얘기죠. 김옥균 프로젝트. 하필 또 비유를 또 김옥균으로 하네. 갑신정변 아닙니까 김옥균?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하겠다. 비율을 김옥균으로 하면 어쩌자는 건데, 뭐. 하여간 재밌다, 재밌어. 뭐, 헌법의 상식, 사실 상식에 기반할 것이나 청사진. 간단히 얘기합니다. 한동훈은요, 국가에 대한 얘기나, 뭐, 정책적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맨날 우려먹는 게, 전에 그 사수하고 싸운 얘기밖에 안 한다. 이게 됩니다. 그냥 맨날 센티멘탈한 얘기만 하고요. 뭐, 그냥 거의 뭐, 어쩌 보기엔 그냥 자칭인지 몰아봐요. 뭐, 한 분위기도 뭐야, 이게. 뭐, 촛불 켜놓고 하는 거야? 아이, 잘한다, 진짜. 넘어갑시다. 설차례상 전통시장 23만원, 대형마트 27만원, 4% 넘게 상승. 23만원, 27만원?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에 4% 넘게 상승이다. 자, 절단 났다, 이 말이죠. 추석, 제사상 이제 정치 이거는 끝났다, 이 얘기가 됩니다. 23만 3,700. 이거 더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자가 보자, 지금. 국거리역 한우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자. 1월달 한 셋째 주? 예, 그때까지만 해도 100g에 해가지고 물론 뭐 동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은 더 비쌀 거고 우자가 있는 쪽에 해가지고 부산 남구 쪽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부산 동부산 쪽이죠. 이쪽에 가지고 저 그 한우 국거리용이 2,500원 뭐 이랬습니다. 100g에. 근데요 지금 3,600원 합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예? 엄청 올랐어요. 지금 이거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 돼지고기도 지금 저 역병돈 돼가지고 지금 올랐고요. 닭고기는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기고 소고기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나물류, 이거 고사리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중국산이라 보면 되고요. 조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 부산에서는 침조기라는 걸 많이 씁니다. 침조기. 그 침이 그 저 이 배 끝부분에 보면 침이 억수로 큰 게 있어가지고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피가 나올 정도인데. 하여간 부산하고 이 경남 쪽하고 이런데 이쪽에서는 침조기를 잘 씁니다. 침조기. 서울은 참조기를 쓰죠. 전라도하고 그 저 서울 쪽하고는 참조기를 많이 쓰는데 부산하고 이쪽에는 침조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침조기가 비싸서 지금 못 삽니다. 엄청 비쌉니다. 지금. 그런데 뭐 전통시장에 어쩌고 저쩌고 뭐 20원만 나온다고? 에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우짜가 어차피 지금 이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미리 사놔야 되는데 안 사고 그냥 이번 주에 가서 조금만 살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디서 조사한 거야? 서울시 농수산. 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그냥 뺄 거 다 빼고 값 싸게 해가지고 제일 싸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못 믿는다니까 이런 거. 난 넘어가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여간 뭐 원설 해가지고 제사상에서 이 정치 얘기는 끝났다. 지금 돌아가는 판 분위기 보시면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시면은 전부 다 뭐 더불어가 압승할 것 같죠? 지방선거. 그런데 우짜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보 쪽이 과표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그렇다고 우짜가 여론조사 부정하는 거냐? 아니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작년 6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 6월에 저 했냐? 하여간 작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해가지고 억수로 광대하고 억수로 공신력이 높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어떻게 나왔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때가 뭐 대도 안 하는 후보 국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이하고 둘이 나왔잖아요. 진짜 그 득표율이 꽝인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뭐 이준석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나왔는데도 이재명이 50%를 못 넘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그럼 그때 찍었던 사람들 자칭 보수 쪽을 갖다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가지고 자칭 진보를 찍는다? 에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고요. 하여간 가장 훌륭한 샘플이 여론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선거 결과만 보면은요 지금 대강 지금 현재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라면 그게 있겠지. 지금 국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 그게 변수라고 보고요. 우짜가 보기엔 지금 지방선거 지금 국힘의 지방선거를 갖다가 대신해 해주고 있는 거는 저 이재명이다. 이재명하고 더불어다. 대신 해주고 있다. 우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서울시장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관심 있으면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정책도 아니지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 저렇게 막 던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던질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막 던지는 거 보면
서울시장은 생각이 없다라는 걸 갖다가 은연중에 비치고 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요번에 지방선거 이기면 정청래가 다 해먹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총선 아닙니까? 다음 총선? 다음 총선에 해가지고 친명계가 해가지고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먹으려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기준점이 서울시장이랬죠. 서울시장을 무조건 져야 된다. 져야 된다는 이 정치 공학질이 나옵니다. 이게 또 너무 느려지는데. 네, 쿠팡은 하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이다. 결국엔 다시 하네. 예, 유통산업 뭐 개발법인가 발전법인가 그렇지. 이게 우짜가 알기로 한 14년인가 15년 됐습니다. 이거 지그가 전통시장 그 저 핑계 대고 해가지고 마트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트는 주가 자빠지고 앉아있고, 홈플러스 죽고 자빠지고, 쿠팡만 키워줬죠. 어떤, 특히 또 뭐 때문에 그 쿠팡이 더 커졌습니까? 우한폐렴 터지면서 해가지고 쿠팡이 제대로 해가지고 거의 뭐, 이쪽은 다 잡아먹었다 보면 되겠죠. 이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법이나 정책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이 맨날 똥법이나 처만동 앉아있고, 이제 문제 터지니까 이래가지고 또 이제 뭐 새벽 배송해가지고 마트들은 돌아간다. 아니 마트들 지금 일좀이야 한 달에 두 번씩 가지고 무조건 강제로 의무적으로 놀게 하게 뭐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그냥 끝내야 돼요.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까놓고 말씀드려서 마트 가는 사람들이 전통시장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예? 전통시장 가는 사람들은 원래 전통시장 가고 마트 가는 사람들은 마트 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마트는 마트대로 죽이고 앉아 있고 그 마트에 있는 보면 그 노조들인데 노조들은 어디 지금 내놓은 자식들이에요? 이따구로 하고 자빠졌다. 유통산업 발전법이네, 그러니까. 예, 하여간에, 이 똥법이나 맨날 만들고 왔다 보니까, 이제 또 땜빵질을 하고 앉아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뒤 떠들고도 많은데. 예, 국민당국 빗썸 사태 긴급점검회의, 전 거래소 내부 통제 점검이다. 네, 이거 뭐 말이 맞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뿌려줬다고. 예, 그런데 뭐, 문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쪽에는 좀 뭐, 좋게 얘기한 경우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뭐 이해하시고,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예, 조사를 해서 이 사기를 쳤다. 예, 사기를 쳤다 이러면, 그러면 뭐, 어쩌든 간에 뭐, 쇼가 나야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뿌렸다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예, 넘어가죠. 오늘 안 그래도 비트코인 얘기 또 하나 할 겁니다. 예, 정은이가 국방성 방문했다. 군의 특출한 역할 높아지는 5년 내 거. 의미심장한데. 새로운 국방과업 제시할 때. 지금 세상이 갈수록 혼란해지는데,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 것이다. 조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예, 조금 걱정해야 돼. 우짜는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지금 세상이 가는 방향이 지금 우리가 한국전 터질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바입니다. 예, 뭐 전쟁 안 난다 하는 사람들은 안 난다고 무조건 믿고 있겠지만 뭐 한국전 터지는 것도 뭐 그러면 안 터질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래 생각 안 했지. 하여간에 정은이가 5년을 얘기하네. 하여간 좀 찝찝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일본 자민련 가지고 자민당 총성서 의석 3분의 2 황해 전쟁 가는 국가 전쟁 가는 국가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전쟁 가는 국가는 되는데요. 개헌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데는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 이거 선거 이거 총선 이겼는데 조기 총선이죠. 조기 총선 이겼는데 이게 그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뭐 평화헌법 뭐 구조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또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이래 대승을 해버리면 조기 선거에서 해가지고 대승을 해버리면 이거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우짜가 보기에는 핵심은요. 이 조기 총선을 갖다가 압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거 경기 부양책 얘기했냐? 예, 경기 부양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경기 부양책은 이미 이제 확정됐다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동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짜가 뭐 다른 분들은 이거 뭐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거 전쟁 가는 국가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지겠지만 실제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거, 지금 예상 가능한 미래에 문제가 생길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카이치가 경기 부양책을 또 할 것인가 이겁니다. 아마도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 보죠. 이미 공약으로 그래 내세웠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태국 총선 보수 성향 여당 제1당 전망. 아누틴 총리 연임 가능성. 뭐 이거는 뭐 간단히 코멘트하죠. 정치판, 특히 글로벌 정치판 이 돌아가는 것 트렌드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판의 보수화는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보수화가 아주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아이콘이 뭡니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네, 그러니까 정치판 자체, 전 세계 정치판 자체는요, 원래 계속해서 보수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지. 우리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넘어가고요.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또 오늘 금값 해가지고, 이건 뭐 금값 차트는 아니고요. 오늘 뭐 지금 업데이트 할 건 없고, 문자가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금값 조정 예상이라는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금 가격의 경우 구조적인 이유로 2026년 올해 상승세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이거죠, 이걸 1월에 1온스에 5,000달러를 돌파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우짜겐적으로 예상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업앤다운 말씀드렸죠. 금덩이 상승 전망은 요즘 널리 퍼져 있는 아주 단순한 논리, 뭡니까? 탈달러화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이 상승 전망은. 참고로 외국인들의 그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9조 2,6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또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곧 무슨 말이 됩니까? 온 세상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는 이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데, 중앙은행들은 매달 약 60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죠. 이는 2022년 이전 대비해서 금 매입량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사상 최고 수준의 미 국채 보유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에 더 참여하기, 달러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더 매몰되기에는 점점 더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즉 달러 시스템이 불안하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금덩이가 활용되고 있다는 소리죠. 대표적인 얘기가 예로 누가 있습니까? 브릭스 있잖아요, 브릭스.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채 안 사잖아요. 팔고 있으면서 대신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금덩이를 갖다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그 미국채를 사던데, 요즘은 벌어들인 돈 가지고 금덩이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달라진 거네. 하여간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는 확실한 반전 또는 감소 가능성이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OBBBA 뭐 하나의 뭐 크고 아름다운 뭐 예산 그거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미 38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 부채에 수조 달러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작년 한 해만 89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금덩이 ETF에 유입되었고, 2026년 1월 한 달에만, 1월 한 달에만 ETF, 금덩이 ETF에 120톤의 그 금이 해가지고 추가되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짜가 보기에 이 오버슈팅이 났던, 그러니까 뭐 오버슈팅 났지 5,600달러까지 갔잖아요. 이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5,600달러까지 갔었는데, 이 4,000달러 중반대로 하락하는 거, 4,000달러 중반대로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건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상승을 위한 더욱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라는 이 떠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고, 금덩이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짜가 보기에 금값 상승은 구조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정은 예상되지만, 금값이 조정은 예상되지만 금값의 우상향은 당분간 뭐 우짜가 보기에는 2028년 좀 더 가면 2032년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견적으로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걸 해가지고 금값 얘기했는데, 해가지고 이 금값 상승이 중국에서 어떤 효과를 벌이는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죠. 중국 밖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금덩이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죠. 예, 그런데 중국 안에서 이 금값, 이거 보시면
예, 기타 뭐 굿즈 앤 서비스 여기에 금값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쭉 올라가죠? 예, 쭉 올라갑니다. 중국 안에서의 금값 급등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는 정반대 효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까바세지고 있는데 금값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도감을 주는 정반대 효과, 이 디플레이션의 정반대 효과를 내는 게 이 금값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금값 상승이 절반 이상 기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금값만 없었으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데이터가 더 심각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걸 뭐 보시면 뭐 대강 봐도 뭐 밑으로 쭉 깔아앉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금값 덕분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이 데이터가 그나마 좀 덜 안 좋게 나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금값 얘기를 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또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인데 중국 뭐 간단하게 금값이 아니고 좀 복잡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입니다. 말씀드려보죠. 중국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고요. 이번 조치는 위안화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요. 코멘트 해보면 좀 더 해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승인되지 않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이 완전히 관리 또는 통제하지 못하는 병행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본 통제를 은밀히 우회하고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감독을 약화시키며 중국 중앙은행 PBOC의 유동성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걸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즉 자본 유출과 신뢰도 하락에 이미 민감한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을 이 위안화 연동, 해외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이걸 통해서 이 통제력 상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는 소리가 되죠. 더 나아가 중국의 조치는 지정학적 또는 그리고 지경학적 방어 전략이기도 한데 특히 역외에서 운영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이 이 뭐 위안화 이라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위안화죠. 이거죠. 디지털 위안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결제를 유도하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출을 높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금덩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해외에서의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 또는 차단하는 것은 통화 정책의 경계를 강화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보존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즉 중국이 이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비트코인 국가를 갖다가 엘살바도르가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죠. 엘살바도르는 자국을 비트코인 컨트리라고 선언하면서 그 비트코인 국가다라고 다시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을 경제 및 금융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가지고 뭔 쇼가 있는지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살바도르가 2025년 작년에 IMF로부터 14억 규모의 규제 금융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갖다가 잘 모르고요. 그리고 IMF로부터 요구된 조건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이 운영체제, 그러니까 뭐 이거 국가를 노리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뭐 이거 법정화폐라 보면 되겠죠. 이 운영체제가 아닌 부수적인 투자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IMF가 요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IMF의 요구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구분하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수용을 자율화해야 했고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요구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 되죠. 물론 뭐 IMF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IMF는 항상 성공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또한 국가 주도 비트코인 도입 계획을 일부 철회하고
엘살바도르 정부의 국가 지갑 월렛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역할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IMF에서 못한다, 틀어버리니까 그랬다 이게죠. 그렇다면 엘살바도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부채 부담이 크고 재융자의 제약을 받는 작은 국가들은 신뢰도, 국가 신뢰도죠. 그리고 시장 접근성, 그리고 달러 유동성에 따라 생존이 좌우됩니다. IMF의 역할은 항상 그렇듯이 금융 안정인데, 국가가 변동성이 큰 자산, 이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신뢰도 충격,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그리고 은행 및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문제, 그리고 재정적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자금 조달이 절실한 시점에 정치적인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거시경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등 심각한 2차 효과, 세컨드 오더 이펙트, 정확하게 뭐 하면은 세컨드 오더 리스크가 되겠죠. 2차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팔면. 따라서 IMF와의 합의에 있어서 핵심은 극단적인 위험을 줄이고 비트코인이 세금, 공공결제, 재무제표, 즉 밸런스 시트죠. 그리고 부담을 야기하는 시스템적 위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국가라고 자칭 재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IMF와의 합의를 통해 실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달러 시스템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한계를 갖다가 실제로는 보여줬다 이게 됩니다. 달러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우짜가 해가지고 뭐 기사를 전체적으로 소개할 건 아니고요. 우짜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BC 기사를 보시면 뭐 2시간 전에 나온 건데, 요게 누굽니까? 요게 모건 맥스윈이라고 있습니다. 요 친구인데 맨날 이거 사진 패서 안 찍히려고 도망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였다? 스타머, 지금 현재 그 영국 총리 스타머의 비서실장이자 이른바 정치적 두뇌, 스타머의 정치적 두뇌라고 불렀던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모건 맥스윈이가 사퇴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사임. 왜 사임했냐 하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좀 깊게 들어가면 뭐 맨델슨 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뭐 주미 영국 대사 뭐 가고 이랬는데 작년 10월 달에 뭐 이 친구가 초이스 뭐 이거 초이스 해가지고 보내자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그러니까 뭐 맨델슨 경이 이제 사임하고, 왜 사임했냐? 앱스타인 건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앱스타인 건에 이 친구가 또 연루돼 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사임을 한 거고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맥스위니는 영국의 대표적인 반러시아주의자입니다. 우짜가 이거 뭐 이 정황 지금 돌아가는 거는 갖다가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보나마나 연합지라시나 이런 데서는 다 얘기할 거니까 하여간 간단하게 우짜가 예고를 한번 해보면, 우짜가 보기에 스타머 역시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우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많이 떠들어야 되는 미국 노동시장 빠르게 냉각중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여기죠.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찰리 빌렐로이죠. 찰리 빌렐로가 차트를 갖다가 상당히 잘 만들기 때문에 우짜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건데, 미국의 구인 숫자가 실업자 숫자보다 11만 명 더 많다. 요 뺄셈 하면 11만 명 더 많다고 했고요. 요거 어떻게 됐다? 요 차이가 줄어든 게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격차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이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격차고요. 2022년 3월에 600만 명, 요 차이가 많이 나죠? 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2년 3월 600만 명 이상이었던 이 정점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나오는지 알고 보면 이게 경고거든요. 이 경고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짜가 좀 길게 얘기를 해보면, 먼저 미 노동통계국 BLS에 따르면 2025년 12월 구인 건수는 654만 2천이고요. 실업자 수는 750만 3천으로 약 96만 1천의 격차 갭이 발생하면서 데이터상으로는 인력 부족 상태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고가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구인 건수가 급감했다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졸트 문자가 뭐 지난주에 또 소개해드렸죠. 졸트 리포트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전월 대비해서 MOM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8만 6천 건, 그리고 YOY 전월 대비라면은 전년 대비라면은 전년 동기간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96만 6천 건이 감소한 반면에, 그러니까 구인 건수입니다. 신규 채용하고 전체 퇴직 건수는 각각 530만 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먼저 줄이고, 채용 공고를 먼저 줄이고,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이직해서 결원된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해고가 발생하는 이른바 고용 동결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마이너스 25만 7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졸트 데이터입니다. 이 마이너스 25만 7천, 소매업에서 마이너스 19만 5천, 금융 및 보험에서 마이너스 12만이 발생했는데, 이 부문들은 마진과 신용에 민감한 실물 경제의 핵심 부분으로 수요 예측이 중요하고, 언론에 말해줄 필요 없이 채용을 가장 쉽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졸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직자 수는 320만 명에 이직률은 2.0%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성 자체가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마이너스 15만 1천 명으로 이직률이 급감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채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즉, 이직률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이 이직을 멈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선택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들의 협상력이 약해지며 이직할 시에,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걸 뜻하지요.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률 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업률은 후행적이라서 시차가 항상 존재하고요. 눈에 띄지 않는 핵심은 노동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성장세가 멈췄던 시점의 경기 변동 직전 단계라고 웃자는 봅니다. 항상 그렇듯이 진짜 경고는 뒤에 나오는 대규모 해고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침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퇴사자 감소, 재고용 감소, 이직률 감소, 이게 됩니다. 이게 노동시장 침체가 됩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이 차트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이 긴장이 사라졌고 조정 메커니즘이 임금 압력에서 고용 위험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경기 순환을 주도하는 업종에서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과 이직률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뭐 뚝 떨어지면서 해가지고 리세션 터지죠. 여기는 이제 차트가 여러 쪽 반대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성장률이 흔들리거나 신용이 긴축 또는 수축되고, 여기에 마지막 지지선, 이제 뭐 실업률 이런 거죠. 이런 게 해가지고 지선이 붕괴되면 과거에 그랬듯이 다음 움직임은 안정에서 취약한 것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뭐 리셋을 터질 때마다 항상 그랬다는 거, 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요건 해가지고 또 미국의 오피스 사무실 CMBS 뭡니까?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이죠. 이 연체율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오피스 부문, 사무실 부문 CMBS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의 연체율이 2026년 1월에 103bp 상승해서 올타임 하이인 12.34%를 갖다가 찍었습니다. 이거 찍은 거 12.34%, 이게 얼마 넘냐? 2008 금융위기 때 이 피크 최고치보다 1.6%나 더 높아진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리세션 안 터졌죠? 안 터졌는데도 이 꼴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 CMBS 이거요, CMBS 이 전체 해가지고 이 연체율은 지난 3년 동안 6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연체율이 높은 건 이 다가구 멀티패밀리가 나왔죠. 다가구 CMBS 연체율인데 이거 30bp 상승한 6.94%로 2015년 12월 이후 이것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미국 전체 해가지고 CMBS 연체율은 17bp 상승한 7. 요거다 오버를. 요거죠. 7.47%로 해가지고 이것도 최소 5년 안에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한 겁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요. 상업용 부동산 이쪽에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위기가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부터는 우짜가 요즘은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도 중국화가 돼가지고 데이터도 제때 안 나오고요. 이래가지고 매 월요일마다 말씀드리던 이번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대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2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